안녕하세요. 저는 65세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 답답하고 허전해서 어디라도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용기 내어 사연을 씁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기술직으로 35년을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 후 아내와 둘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쯤까지도 이제부터는 아내와 둘이 여행도 다니고 못 해본 취미도 해보며 노년을 즐겁게 살아보자. 그렇게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 부부에겐 외동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딸은 없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이 오래 기다려 얻은 귀한 아이입니다. 아내가 첫 아이 유산을 겪고 몇 년을 애태우다 겨우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이라 저도 모르게 남다른 애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아들을 키웠고 아들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저는 일 때문에 육아에는 많이 관여하지 못했지만 주말이면 아들을 데리고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고 손잡고 걷던 기억이 많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고 처음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을 때만 해도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 교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고 아내는 평생 모아온 적금을 깨서 전세 보증금 절반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참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모습에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아들 내외와 자주 간섭하지 않고 서로 명절이나 생일 같은 때만 왕래하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균열은 아들이 첫 손주 소식을 전해왔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아내는 손주 태어날 생각에 벌써부터 유모차며 아기 옷을 사야겠다며 들떠 있었죠. 아이 출산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난 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둘 다 직장에 복귀해야 해서 그런데 아이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내도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고 저 역시 퇴직 후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둘이서 여유롭게 살아보자며 약속했던 터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내도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결국 흔쾌히 승낙해버렸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첫날부터 고생은 시작되었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고 아이는 밤새 울었고 낮에는 달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꾹꾹 참았고 저 역시 체력이 바닥날 만큼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기 우유 온도 맞추셨나요? 기저귀 교체할 때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예민한 건 안다 싶어서 그냥 받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요구가 지나쳐졌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CCTV 설치 기사님이 올 거예요. 설치는 거실과 안방에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내 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그날 밤 아내와 나는 잠도 못 이루고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뭐 도둑놈이야? 나도 이제는 정말 자신 없어. 허리도 아프고 체력도 안 따라줘.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둘 다 병 나겠어.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아이를 맡기로 했다는 말을 해버렸고 이제 와서 거절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작은 균열은 그때부터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몸이 힘든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아이를 재우고 우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처음 며느리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애 봐주셔서 너무 든든해요. 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기 몇 시에 잠들었나요? 수면 시간 체크해 주셨죠? 분유 먹인 시간 정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점점 명령조에 가까운 말투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다 그런가 보다 워낙 육아에 민감하니. 하지만 갈수록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다녀오게 되었고, 저는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잦아졌습니다. 그럴수록 며느리의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아기 기저귀 교환 간격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좀 더 자주 확인해 주세요. 아기 옷은 꼭 우리 집에서 준 세제만 쓰세요. 혹시 다른 세제로 빨면 바로 말해 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시지와 영상 통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내일 CCTV 설치 기사님 올 겁니다. 거실과 안방에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왜 내 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야? 아내도 놀라 멀뚱멀뚱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CCTV 설치하면 저희도 안심할 수 있고 아기도 더 안전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가끔 말씀하신 걸 제가 영상으로 확인해서 정확히 전달드리면 서로 오해가 줄어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지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내가 평생 이 집을 지켜왔는데 누구 허락받고 CCTV를 단다는 거냐?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냐? 내가 믿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아이를 데려가라. 그때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아들은 우리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그렇게 구시대적이에요? 저희가 부탁드리는 건 아기 안전 때문이에요. 요즘은 다들 CCTV 설치하고 육아해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아들 뒷바라지한 것도 서운하고 이제는 아이까지 돌보며 고생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나온다니.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잠 한숨 못 이루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더는 못하겠어. 이러다간 우리 건강 다 망가질 것 같아. 맞아, 이제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지.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만두자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며느리의 잔소리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오늘 바닥 청소는 하셨죠? 아기 기어 다니는데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장난감 소독은 매일매일 해주세요. 그리고 수건도 하루 2번 갈아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지시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 다녀오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혼자 아이를 돌보며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혼자 아이를 돌보며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며느리의 연락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울리고 카톡 메시지는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오늘 유모차 바퀴도 다 닦으셨죠? 아기 간식은 유기농으로만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사다 놓은 것만 쓰세요. 우리 집은 점점 며느리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는 치료를 권유했지만 손주 걱정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여보도 이러다 몸 망가질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잖아. 아들놈 부탁인데 나까지 모질게는 못하겠어. 하지만 저 역시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기 수면 시간 체크 제대로 하셨죠? 왜 전보다 수면 시간이 줄었는지 알려주세요. 기저귀는 제일 좋은 브랜드로 써주세요. 아기 피부에 민감하니까요. 나는 그저 묵묵히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지쳐갔고 나 역시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그때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표정도 딱딱하고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안방에도 CCTV 설치하겠습니다. 애가 자는 모습도 확인해야 해서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누구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냐? 우리 집은 감시소가 아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기 상태를 확인해야 해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나를 못 믿는 것도 서러운데 그걸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 옆에 있던 아내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가 직접 키워라. 결국 그날은 큰 싸움으로 번졌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저희가 아버지 못 믿는 게 아니라 아기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더는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둘 다 쓰러지겠어. 이젠 정말 그만하자.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또 다른 사건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와의 큰 싸움 이후 아내와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젠 정말 그만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내 마음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놈이 간곡히 부탁했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손주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이 웃는 얼굴을 보면 그 결심이 다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허리가 더 심해졌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의 간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분유 희석 비율 꼭 정확히 맞춰주세요. 아버님, 지난번에 아기 수면 시간이 짧았던데 오늘은 꼭 수면 유도 음악 틀어주세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다. 그렇게 며칠을 더 버티던 중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다음 주까지만 하자. 그 이상은 못하겠어.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놈한테 말하자.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 한켠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내가 혼자 아이를 봐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괜찮아. 잠깐이야. 스스로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활발했습니다.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터라 집 안 곳곳을 기웃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계속 따라다니며 감시하듯 지켜봐야 했습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아이의 손길은 위험한 곳으로 뻗어갔습니다. 오전 시간은 그럭저럭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주방에서 우유를 데우던 사이였습니다. 아버님, 아이가 방 안에서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겁지겁 뛰어들어가 보니
아이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상자 모서리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아이구야 어떡하냐. 나는 당황해서 손수건으로 급히 지혈하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애가 다쳤어. 병원 가야겠어. 아내도 놀라 급히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닙니다. 살짝 찢어진 상처인데 금방 꿰매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고서야 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곧 치료를 받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나는 지친 몸으로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아들놈과 며느리의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다음 날 아내와 나는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아이 다친 상황을 이미 전화로 알려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아들 부부가 갑자기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애는 괜찮아. 크게 다친 건 아니고 금방 아물 거래. 그러자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저렇게 이마가 찢어질 정도로. 나는 당황해서 설명했습니다. 내가 잠깐 주방에서 우유 데우고 있었어. 그새 넘어졌어.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세요? 아이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말랬잖아요. 그때 아내가 나섰습니다. 그게 어디 사람 일처럼 되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CCTV 설치하자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이런 일 안 생기게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 말에 나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할 소리냐? 애 키우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너희가 부모 노릇 다 해봤냐? 그 순간 며느리는 갑자기 다가와 내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애 옆에서 눈도 못 떼게 할 정도면 그게 할아버지 역할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뭘 잘했다고 이 사람을 때려?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그때 아들이 아내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우리 마누라 기분이 어떤지 알기나 해? 그 말에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냐? 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애를 돌봤는데. 나는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됐어. 너희 애, 너희가 직접 키워. 이 집에서 다시는 그런 말도 꺼내지 마라.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우리 사과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너희 사과가 필요 없어. 이젠 정말 못하겠다. 그날 밤 아들 부부는 씩씩대며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와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 고리를 끊어야겠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했던 건 불과 하루 이틀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놈에게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애도 계속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와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여보, 어쩌지? 나는 정말 다시는 못하겠어. 아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우리 몸도 마음도 다 지쳤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이참에 집도 정리하자.
내가 전에 말했던 남쪽 바닷가 있잖아. 거기 가서 둘이 조용히 살자. 아내는 놀란 듯 나를 보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그렇게 우리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아들놈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 보증금부터 빼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빼주세요. 사정이 좀 급해서요. 며칠 후 아들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에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전세 빼신다면서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는 휘둘리지 말자. 이제 우리 인생 살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자. 나는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작은 중고 캠핑카를 계약했습니다. 바닷가로 향하는 길에 앉아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우리 진짜 인생이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억울하고 슬픈 마음으로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아내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둘이 행복하게, 그것이면 충분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식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언제는 후회 없었겠습니까? 그저 잘 키워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마음까지는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래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고 내 삶을 먼저 돌보는 것도 괜찮다고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도 됩니다. 그럴 자격 우리 모두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더 많이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자 여러분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당신의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음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